아직도 그날 아침의 냄새가 기억납니다. 갓 지은 밥 냄새, 된장국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김, 아이가 흘린 김가루 냄새, 비 오기 전처럼 축축하게 가라앉은 공기, 모든 것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남았습니다. 남편 민철은 그날 아침 유난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 많아요 하고 물었고, 민철은 좀 늦을 수도 있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수아는 식탁 옆에서 계란말이를 으깨고 있었고, 민철은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아빠 올 때까지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뜻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재킷을 입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출근 전 눈빛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안을 마지막으로 훑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 아이, 식탁, 거실, 신발장, 현관 옆 장난감까지 그는 다 보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릅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 불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신호라는 걸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3살 수아를 재워놓고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만 봤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고 젖은 창문에 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베란다에 나가 서 있었을 때도 저는 사고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다쳤나, 병원에 실려갔나,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면 가장 끔찍한 상상과 가장 순진한 기대를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데도 22번이나 고르고 나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민철과 저는 25에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 자리에서 그는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민철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이 끝날 무렵 누군가 거짓말하는 남자 이야기를 하자 민철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 오래 믿었습니다. 우리는 2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민철은 중소무역회사에 다녔고 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맡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덜컥 그만두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남편이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을 지키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주던 때였습니다. 민철은 당신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 그는 좋은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딸기를 사오고 비 오는 날이면 제 우산을 먼저 챙겨주고 수아가 태어난 뒤에는 밤중 수유도 도와줬습니다. 수아가 처음 걸었을 때 두 손을 벌리고 아이를 부르며 울먹이던 얼굴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상 신호들을 다 놓쳤습니다. 결혼 3년쯤 지나자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셔츠에서 낯선 향이 난 적도 있었고 카드값 흐름이 이상했던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살마 싶었습니다. 민철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은 건 남편보다 제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골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판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전 11시 이후 완전히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도 그날 오전을 끝으로 멈췄습니다. 마지막 행적은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말이 저를 처음 무너뜨렸습니다. 출장이라고요? 그날은 출장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바로 지웠습니다. 3살 배기 딸을 두고 아무 말도 없이 제 발로 사라지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실종 초기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떨어졌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숨이 막혔습니다. 대부분은 진전 없는 확인 전화였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살아있는 기대와 죽어가는 절망을
번갈아 겪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수화를 재워놓고 나면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위층 의자 끄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쳐서 어딘가 누워있는 민철, 누군가에게 붙잡힌 민철, 기억을 잃은 민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면 급히 부엌으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해버리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수아는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곧 와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선 출장 갔어라고 했고 나중엔 멀리 갔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길어졌고 제 마음은 그만큼 달아났습니다. 수아가 현관 앞에 서서 아빠 신발은 왜 그대로 있어? 라고 묻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울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싸운 것 없었니? 저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은 슬픔만 겪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함께 겪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아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가게를 돕고 밤에는 수아를 안고 잤습니다. 하지만 삶이 이어진다고 해서 기다림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뉴스는 다른 사건들로 넘어갔지만 제 마음은 늘 남편이 사라진 날에 거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실종 5년이 넘어가자 경찰은 사건을 사실상 미해결로 분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을 리 없다. 그 말이 맞기도 했고 너무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결국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이상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문이 열리고 민철이 들어와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였습니다. 법원의 실종 선고가 내려진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민철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민철이 좋아하던 나물, 전, 탕국, 갈비찜, 조기구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대파를 썰다 손끝을 베었는데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밥을 퍼 담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죽었는지 산 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밥을 차리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도, 분노, 그리움, 허무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수아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왜 아빠 사진 앞에 밥을 놓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아빠 잘 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년 기일에 상을 차렸습니다. 몸살이 나서도 차렸고 돈이 모자라도 조기 한 마리와 국 한 냄비는 올렸습니다. 민철을 위해서였는지 저 자신을 위해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한 사람이었다는 흔적, 내가 헛되이 기다린 게 아니라는 자기 위로, 그리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일 전날이면 저는 늘 잠을 설쳤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재료를 다듬다가 문득 민철이 좋아하던 반찬이 떠오르면 칼을 든 채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는 아빠는 하늘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멀리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아이가 철이 들수록 질문은 줄었지만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제삿날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꼭 상을 한참 치우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집안에 남아있고 식어버린 국 위에 얇은 기름막이 뜨고 저는 눅눅해져 가는데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치워버리면 정말로 이 사람을 세상에서 2번 죽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잠든 뒤 저는 혼자 상 앞에 앉아 작은 소리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왜 갔어? 왜 한마디도 없었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적어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런 말을 수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술잔을 올리다가 손이 너무 떨려 잔을 넘어뜨렸고 어떤 해에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도 절을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밤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못 놓는 건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끝내 설명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는 모욕 때문일까? 사람들은 종종 그래도 자식 보고 버텼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수한 밤들은 빠져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버텼지만 아이 때문에 더 무너졌던 밤들도 많았습니다. 수아가 감기로 열이 39도까지 올랐던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눈까지 내려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점퍼 위로 아이 체온이 뜨겁게 전해졌고 저는 미끄러운 골목을 뛰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철, 당신 어디 있어? 적어도 오늘만큼은 있었어야지. 응급실 대기실에서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있으려니 다른 집 아버지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떠다 주고 누군가는 약을 받아오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토당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너무 비참해서요. 어린이집 행사도 힘들었습니다. 가족 참여 수업 날이면 수아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오는데 수아는 늘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집 아이들이 아빠 목마를 타는 모습을 보던 수아가 조용히 제 옆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있는 척을 했지만 집에 와서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 문제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철이 남기고 간 계좌는 생각보다 빈약했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저는 마트 시식 행사, 반찬 가게 포장, 보험 서류 정리 같은 일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낮에는 서서 일하고 밤에는 손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수아 학원비와 급식비는 밀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아가 수학여행비 안내장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낼 돈이 모자라 아버지 약값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그 돈을 썼습니다. 수아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싸구려 열쇠고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엄마 생각나서 샀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가족 속의 글쓰기 시간에 아버지 칸을 끝내 비워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방문 틈으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울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너무 비겁해서 문 앞에 한참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추석과 설이 올 때도 저는 늘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집은 명절이면 푹 적였지만 우리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처음 몇 년만 조심스럽게 민철 이야기를 물었고 그 뒤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닫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다 말고 문득 사람이 하나 빠진 자리, 아이가 절을 하다 말고 눈치를 보는 순간 어른들 사이에서 수아가 괜히 더 얌전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저는 명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설날 밤에는 수아가 제 옆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을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기대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기대를 지탱해줄 힘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 싶겠지라고 말했고 수아는 그럼 언젠가 오겠네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등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는 척했지만 제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겁니다. 한 번은 학교 공개 수업에서 수아가 아버지 역할을 맡아야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대본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써준 대사에 아빠가 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읽다가 갑자기 대본을 접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 저는 당황해서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할래. 그런데 공개 수업 날 아이는 대사를 하다가 잠깐 멈췄고 교실 뒤에 앉아있던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수아는 씩씩한 척 웃으며 괜찮아라고 했지만 집에 와서 교복도 안 벗고 엎드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등을 쓸어주면서도 사라진 남편보다 아이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엄마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남편을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저주하던 사람. 어떤 날은 그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다고 믿으며 울었고, 어떤 날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없는 분노로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한 번 상처받은 일은 쉽게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피곤한 날이면 조용히 물컵을 가져다 줬고, 제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면 옆에 말없이 기대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아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철이 빨리 든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렸다는 뜻이니까요. 대학에 붙던 날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동시에 민철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의 첫 발표회, 첫 상장, 첫 반항, 첫 수능날 떨리던 손. 그는 하나도 모른 채 살았겠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실을 슬픔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그의 상실이지 우리의 상실이 아니라는 걸요. 수아가 서울 회사에 취직해 독립하던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울었습니다. 수아 하나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시간이 그날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해줬습니다. 수아는 독립한 뒤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주말이면 내려와 밥을 먹고 갔고, 오지 못하는 주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이를 챙기는 것보다 아이가 저를 챙기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수아는 더 자주 웃는 척을 했습니다. 통화 중간중간 멍해지는 순간이 생겼고, 제가 무슨 일 있니? 물으면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아가 독립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 권유로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꽃사진, 음식 사진,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 계정이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비공개 계정 하나가 저를 먼저 팔로우했습니다. 프로필도 소개도 거의 없는 이상한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은 많지 않았고 팔로워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의 사진 하나 속 남자 옆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형, 어깨선, 걸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는 자세, 귀 모양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계정을 며칠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수락하면 더 많은 게시물이 보일 것 같았지만,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결국 어느 늦은 밤 저는 팔로우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숨겨져 있던 게시물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아이 둘. 뒤로는 야자수와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민철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눈썹의 각도와 입꼬리 모양, 웃을 때 왼쪽 광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버릇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른쪽 귀 아래 작은 점, 제가 장난삼아 손가락으로 눌러보곤 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눌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로 다른 여자와 나란히 서서 아이 둘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제사밥을 차려준 남자가 그런 얼굴로 살아있었다니,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제 슬픔 자체가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른 게시물들도 계속 봤습니다. 생일 파티, 식사 자리, 해외여행, 차 안 셀까, 그 어느 장면에도 죄책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제사상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와 함께 향을 올리며 절하던 시간들, 식어가는 국, 무릎 꿇고 절하던 아이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다가
결국 구토를 했습니다. 속이 뒤집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계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저에게 이걸 보이게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민철 본인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를 알고 있었고 추적했고 그리고 저에게 일부러 다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저는 바로 부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 딸이 이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계정을 발견한 지 일주일쯤 뒤 수아가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수아는 한참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 내가 만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알게 되길 바랐어. 내가 말하면 엄마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냥 말로 들으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았고 엄마가 스스로 확인하면 그래도 덜 모욕적일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걸 감당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3년 전에 우연히 아버지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지방 출장에서 찍은 사진 배경에 민철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고 처음엔 기시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너무 닮아서 혼자 확인을 시작했고 사진을 모으고 주소와 회사명, 가족 관계를 하나씩 맞춰보며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확인할수록 더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박민철이고 살아있고 아주 멀쩡하게 새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알면 알수록 화가 났어,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허리 아파도 일했고 밤마다 약 먹고 잤잖아. 난 다 봤어. 엄마가 제삿날 새벽에 손 베어가면서 음식하는 것도 다 봤어. 그 사람은 그런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서 잘 살고 있었어. 왜 바로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수아는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엄마 자존심 상할까봐.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을 애도했는데 사실은 버림받은 거라는 걸 누가 입으로 직접 말해주면 제가 견딜 수 있을까? 수아는 그걸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오래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저를 지키려고 3년을 버티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3년 동안 알아낸 사실은 상상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민철은 실종 당시 이미 다른 여자와 2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철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둘은 제가 임신했을 무렵부터 만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고 민철이 그것을 계기로 사라지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도 납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도망치기로 선택한 겁니다. 현금을 미리 빼두고 행적을 끊고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새 인생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망친 거야. 엄마 계획적으로. 수아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울 생각이었던 거야. 민철은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전 결혼 사실 자체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거의 다른 사람처럼 소개했고 현재 아내에게는 초혼인 척 살아왔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있는 회사를 운영했고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녔으며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수아 학원비를 걱정하며 시식 알바를 다니던 동안 그는 새 아내와 해외여행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아주 비겁하고 계산적인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저를 버린 것보다 수아를 없는 아이처럼 지우고 살았다는 것이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 세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정말 민철인지 그리고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왔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이미 주소와 회사 정보를 알아낸 상태였기에 어느 평일 오후 저는 그가 운영한다는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로비 맞은편 카페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직원 둘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배가 약간 나왔지만 저는 멀리서도 바로 알아봤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오른쪽 어깨를 조금 앞으로 내밀고 걸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던 사람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고 민철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똑바로 본 순간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에게서 죄책감보다 계산을 먼저 봤습니다. 민철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저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었네 라고 묻자 한숨부터 쉬며 말했습니다. 얘기하자. 왜 그랬어? 제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3살짜리 딸 두고 사라진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는 곧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도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라는 인간의 첫 변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미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아가 모아둔 자료를 정리해 들고 갔고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추적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묻자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철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만나서 얘기하자. 좋게 해결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라. 다 지난 일을 왜 이렇게 키우냐. 수아도 성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양육비냐.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민철 목소리는 뜻밖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당신이 할 말이 그거야?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20년 지난 일이잖아. 서로 인생 망치지 말자. 우리 인생은 누가 망쳤는데. 너도 이제 그만 놓을 때 되지 않았어? 며칠 뒤에는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외제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전보다 살이 붙은 얼굴, 고급 시계, 번듯한 구두, 실패한 도망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여 더 역겨웠습니다. 한 번만 봐줘.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없었어? 어린 딸 버리는 게. 내 현재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아, 그게 걱정이구나. 그는 끝내 짜증을 냈습니다.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계좌에 돈 남겨뒀잖아. 그 몇 푼? 적어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그를 뺨치고 싶은 충동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내와 딸을 지우고 도망친 사람이 자신은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너도 다치고 수아도 다쳐.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민철은 끝까지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수아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새 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로서 할 말이 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내가 너를 생각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다 상처받아서 이제는 웃는 얼굴로 분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자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를 위해 현명하게 정리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관계 회복이 아니라 손실 정리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그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과거였던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철의 현재 아내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도 소문이 퍼졌고 회사 내부에서도 인성거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민철은 태도를 바꿨지만 반성이 아니라
전략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오래된 일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인에게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처라며 집착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까지 하는구나. 인간의 비겁함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더 분노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끝까지 저래?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답지. 재판 준비는 지쳤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철 측은 적당한 금액을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 액수는 제가 청구한 것의 절반도 안 됐고 사과도 책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막음 비움 같았습니다. 거절할까요? 변호사가 묻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했습니다. 수아가 받아야 할 것이었고 제가 혼자 감당한 20년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이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남기는 것. 적어도 세상 일이 한 구석에는 진실이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수아에게 필요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재판 기일 중 한 번은 민철이 법정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초조하고 화가 나 있었지만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살아.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잠시 웃었습니다. 과거에 묶어둔 사람이 누구인데, 과거에서 달아난 사람이 누구인데, 어째서 그 말까지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 거야. 그때 처음으로 민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여전히 울고 흔들리고 매달리기를 바랐구나. 그래야 자기 죄가 조금 덜 커 보였겠지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민철이 고의적으로 가족을 유기하고 장기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아의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여졌고 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역시 인정됐습니다. 액수는 제가 처음 청구한 금액에 가까웠습니다. 판결을 듣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시끄럽던 방의 전원을 하나씩 꺼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변호사가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최소한의 정리였으니까요. 민철 측은 처음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했습니다. 더 끌수록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겠지요. 배상금이 제 계좌로 들어온 날 저는 수아와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특별한 식당도 아니고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앞에 두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그게 다였지만 그 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덜 억울한 밥 중 하나였습니다. 배상금이 들어온 뒤에도 생활이 갑자기 화려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돈의 일부를 수아 이름으로 정리해주고 일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면서도 이상하게 손이 덤덤했습니다. 돈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단 하나 마음이 조금 놓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엄마, 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병원비가 아까워 통증을 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부로 쓰게 두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몇 주 뒤 수아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하나 더 말 안 한 거 있어. 수아는 조심스럽게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 내가 만들기만 한 게 아니야. 엄마가 수락하고 나서 어떤 사진을 얼마나 보는지 알림받게 해놨어. 엄마가 감당 가능한 상태인지 보고 싶었어. 엄마가 무너지면 바로 내려오려고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제가 계정을 본 흔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가족 사진에서 5분 넘게 멈춘 시간, 밤새 여러 번 다시 들어간 기록, 다음 날 오전에
또 확인한 시간까지. 저는 그 노트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비밀을 품은 게 아니라 제가 덜 다치게 하려고 환경을 만들고 반음을 살피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엄마가 전화했을 때 알았어. 목소리 듣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봤구나. 그래서 바로 내려왔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게 맞나? 어쩌면 긴 세월 동안 이 아이도 나를 같이 키워준 건 아닐까? 수아야. 엄마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키웠구나. 수아는 조금 울다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 엄마. 판결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습관처럼 현관문 소리에 놀랐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잠깐 숨이 멎었고 낯선 번호가 뜨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기다림은 진실을 안다고 해서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저녁 수아가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엄마, 이제 제삿날 음식 준비하듯이 평소에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지만 사실 들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비워두면 더 허전해질까봐 늘 음식을 넘치게 준비하곤 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제 습관까지 오래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우리는 남은 반찬을 작은 통에 나눠 담으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일상을 다시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다친 자리 위에 천천히 새살이 차오르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민철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새 가정이 유지되는지, 사업이 괜찮은지, 주변에서 어떤 시선을 받는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가 아까웠습니다. 너무 오래 제 시간을 빼앗겼으니까요. 저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고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수아가 내려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나가 잎을 따고 흙을 털어냅니다. 직접 딴 채소로 비빔밥을 해주면 수아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이 저를 살게 합니다. 20년 동안 차렸던 제사밥은 더 이상 차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일이 돌아오면 수아와 밖에 나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 처음엔 이상했고 죄책감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아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밥 말고 살아있는 우리가 먹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그 고통이 누군가의 비겁함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 저도 오래 억울했고 오래 울었고 오래 속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시간이라는 걸요. 저는 요즘 가끔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은 거짓일지도 모른다고요. 대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평온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살지 않는 날이 늘어나는 것. 저에게는 그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에는 늘 수아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있었기에 저는 끝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